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독도와 간도 지역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탈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독도 침탈. 즉, 우리나라는 바로 먼 옛날서부터 독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한반도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이 많이 나눠졌었던 그런 시기 때에 바로 울릉도 지역에서는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었죠. 이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 장군 이사부 장군께서 바로 이 우산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우산국이 점령을 당하게 됐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울릉도 지역에서는 맑은 날 바라보면은 독도가 보일 정도로 독도하고 울릉도는 가까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 울릉도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원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 타고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독도까지 가가지고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고기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만 거기에 사람만 안 살았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당시에 이 우산국은 아마도 바로 이 독도 지역까지 관할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신라 장군 이사부가 바로 울릉도를 점령했었다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독도까지 이 신라가 차지했었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우리나라 쪽에서의 주장을 그다지 좀 믿지 않게 돼요. 하지만 조선시대 쪽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종실록 지리즈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이 독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실제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확실하게 독도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서 사건이 한번 터졌었죠. 바로 안용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이분은 일반 평민입니다. 그런데 울릉도 넘어서 독도 근처까지 가가지고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난데없는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바로 왜 니네들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냐 막 따졌더니, 웃기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무슨 물고기 잡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용복을 막 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안용복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이놈 일본인들을 어떻게 쫓아버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 관리의 옷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배를 타가지고서 독도까지 간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독도로 와가지고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이 뱃사람들에게 이것은 조선의 영토인데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서 물고기 잡는가? 라고 하면서 막 따져 물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즉, 일본인 어부들이 이 안용복을 바로 납치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는 바람에 이때 당시에 안용복은 팔자에 없는 일본까지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때 일본에도 바로 지방정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시대 때는 바로 에도 막부 시대 때입니다.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지역, 한 다이묘가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건너갔었던 이때 당시에 이 안용복은 조선인의 관복 차림으로 이 일본의 다이묘에게 이 땅은 조선의 영토니까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물고기 잡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따져 물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다이묘의 경우에도 자기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안용복 선생을 당시에 일본의 막부, 중앙 막부로 보내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 안용복 선생은 당당하게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라고 막 얘기했던 것이에요.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조선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조그만 섬 때문에 조선과 그렇게 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의 막부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이 안용복 선생에게 바로 독도라고 하는 땅은 바로 조선의 땅이다라고 하는 증명서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안용복 선생이 이때 당시에 그 증명서를 가지고서 바로 조선으로 건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쓰시마 섬의 도주가 안용복을 가둬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써줬었던 그 증명서를 강제로 뺏어버리죠. 그래가지고서 이 안용복 선생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었지만은 당시에 조선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정부를 통하지 않고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외교 활동을 한 것에 해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안용복 선생에게 벌을 줬다고 하는 기록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어떻게 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시행했었던 정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섬을 비우는 정책입니다. 섬을 비운다. 왜 비울까요, 여러분들? 섬을 비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고려시대 때 말기 때쯤에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쳐들어오는 일본인들을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섬이 그렇게 많잖아요. 3,000개가 넘다고 하는데 그 3,000개가 넘는 모든 섬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해적대인 이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함대가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일본의 그 왜구들과 싸워가지고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는 있으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었냐면 일본의 배들은 전부 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조선의 배들은 속도가 되게 많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인들에게 스스로 조선의 배에게 공격을 하도록 유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선의 배들은 일본의 배들을 그다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백성은 지켜야겠는데 방어하긴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켜야 되는 백성들이 이왕이면 한 군데 모여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즉 방어를 하기 쉬운 육지로 모여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로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육군을 동원해 가지고서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을 그렇게 이제 비워두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마도도 일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 울릉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조선인들을 전부 다 철수하게 해가지고서 울릉도는 이때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됐었습니다. 물론 관리들이 가끔 가가지고서 거기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울릉도조차도 그다지 관심을 안 갖고서 백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조선 정부가 하물며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이 독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섬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즉, 대한제국 시기 때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이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인들의 어업활동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독도와 심지어는 울릉도 근처까지 진출을 해가지고서 아예 거기서 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정부의 입장인데요. 조선정부도 당시에 그렇게 조그만 영토라고 하더라도 섬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뺏겨버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이 러일 전쟁이 터질 때쯤에 바로 독도라고 하는 섬을 발견해서 거기다가 국제법상으로 이 독도라고 하는 땅은 우리 일본이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독도라고 하는 땅은 이제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죠. 이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이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이미 조선정부에서는 1900년에 칙령 제41호라고 하는 것을 반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울릉도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게 해요. 그리고 거기가 조그만 그런 동네도 아니었어요. 군으로까지 승격을 시켜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 울릉도에서 바로 독도까지 관할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 쪽이 바로 러일 전쟁 당시 때에 일본이 독도를 발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후에 러일 전쟁이 터져버리잖아요. 러일 전쟁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독도를 사실상 일본군이 이거 그냥 우리나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뺏어버린 거죠.
뺏어버린 다음에 조선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이 지금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조선이 일본에게 독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1년 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을사조약 맺어지잖아요. 조선의 외교권은 전부 다 일본인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외교권을 갖고 있었던 바로 조선의 통감부는 과연 일본 정부에게 조선의 독도를 조선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그만 이렇게 독도라고 한 땅을 뺏겨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독도라고 한 땅은 한동안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다만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터지게 됐었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본은 당시에 항복을 하긴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할 때에 연합군에다가 제대로 된 항복 문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6.25 전쟁 한창 터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쯤에 그때 가서야 일본이 이때 당시에 연합군에게 항복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영토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바로 항복 문서를 만들었었거든요. 첫 번째 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질 때 처음에 바로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일본은 바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영토들을 원상태로 돌려준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선의 반도 육지 전체와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거제도, 제주도 이런 땅들 전부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독도라고 하는 말까지 명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이 제대로 먹혔다고 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게 독도 내놔라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본 쪽이 봤을 때 독도라고 한 땅은 지네들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미국 쪽에다가 엄청나게 열심히 로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버전하느냐,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딱 맺어졌을 때는 대한민국에게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영토로는 바로 울릉도랑 그 다음에 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와 같은 여러 섬들도 전부 다 대한민국에게 돌려준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무슨 말이 빠졌냐면 독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서 일본인들이 이때 당시에 조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실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조선에게 독도를 돌려준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러일 전쟁 당시 때 일본이 국제법상으로 이 땅은 일본의 땅이라고 선포를 했었으니까 그 영유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도 계속해서 독도는 지네 나라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나왔던 내용에는 바로 울릉도라든가 제주도 같은 도서들도 전부 다 조선의 한반도에게 돌려준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일본의 논리대로 독도란 말이 빠졌으니까 그 독도란 땅은 전부 다 일본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선의 3,000개가 넘는 모든 섬들을 전부 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본문에다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독도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섬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적지 않잖아요. 독도보다 더 큰 섬들도 적지도 않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울릉도하고 거제도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우리나라의 섬들은 전부 다 일본 거다라고 한 논리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일본이 독도를 왜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의 피해자들은 바로 일본인이다라고 하는 바로 인식이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와가지고서 히로시마 원폭 위령탑 같은 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묵념하고 했었을 때 일본인들은 정말로 이제
용서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폭 장소에서 돌아가셨던 강제징용해서 징용 당해가지고서 끌려가셨던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었던 조선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죽였었던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은 도대체 사죄하는 것이 제도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을 땐 이때 당시 이미 일본은 그냥 일본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생각했을 땐 자본주의 국가가 자기의 이익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먹어치우려고 했었던 잘못된 형태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그런 형태의 국가 시스템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먼저 발전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서로 나눠 먹으려고 다투다가 벌어졌었던 사건이 바로 세계대전이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러일 전쟁 자체는 제국주의 국가 대 제국주의 국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싸움 속에서 얼떨결에 하나 발견했었던 섬을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홀라당 먹어버린 것이 일본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로서 먹었었던 그 독도라고 하는 섬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일본인들이 그 토지는 일본의 영토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일본인들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독도를 먹었던 것이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절대 반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우익의 논리가 여기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측면이 일본의 웃는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비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일본에게 반성해라, 그 다음에 사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일본은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반성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반성하지 않은 거지 일본의 국민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인들 중에서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우익이 지금 정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건 일본 우익들은 제국주의 시절 때쯤의 일본의 영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인들은 바로 계속해서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보를 열심히 보여주면서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자꾸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머저리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일본인에게 그렇게 사죄를 요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로 일본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그런 상황에서도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총리가 그 100년 전쯤에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시대 때쯤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유럽의 여러 개의 국가들이 독일과 같이 손을 잡았던 것이고 독일을 진정으로 믿어줬던 것이고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독일이 세계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간도 침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간도라고 하는 땅은 사실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즉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조선 후기쯤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는 이른바 이항법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 가지고서 백성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바로 농사가 되게 잘 됐던 땅들이 전부 다 이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남쪽에서 인구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됐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토지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수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거든요.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쪽 지역에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북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는 아예 국경선까지 넘어가가지고서 이 만주 지역까지 진출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족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 장악을 한 다음에 조선 정부에게 딱 보니까 아니 국경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바로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지고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선을 확정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사실 만주인들의 발상지가 바로 만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만주인들은 만주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는 민족이 항상 중국 지역을 괴롭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를 떠난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만주 지역에서 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른바 봉금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만주 지역을 전부 다 텅 빈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조선인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부러 비워둔 땅인데 그 땅을 남이 와서 먹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에게 와가지고서 국경선을 확정하자고, 제대로 확정하자고 얘기했었고, 그 결과 바로 이 백두산에다가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에 이르는 그런 영토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국경선을 정한다라고 딱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이거 일부 지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 쓰여 있는데 지울 수가 없어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백두산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바로 압록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바로 두만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청나라의 국경선을 결정하는 관리는 백두산 정계비에다 적었던 말 중에서 토문강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두만강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토문강이라고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이쪽 근처에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데 여기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진짜 토문강이라는 강이 진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토문강은 좀 마른 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지하로 흐르는 강이었었어요. 근데 이 강이 이때 당시에 여기 근처를 흐르게 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그래? 토문강이 거기 써 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우리 땅이지 해가지고서 이 땅을 이때 당시에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청나라와 조선 정부가 되게 많이 싸움을 벌였었는데 문제는 이게 결론이 계속해서 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기 그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땅의 위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싸움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제국 시기 때쯤에 청나라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가가 돼버립니다. 이른바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의하단 사건도 터지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내후외환에 빠져가지고서 국가를 제대로 통치해 나가지 못하고 권력을 잡았었던 권력자들도 이때 당시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이때 당시에 청나라 정부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놓을까 아니면 정복을 시켜버릴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청나라 정부는 당시에 변경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한때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 군사력을 되게 많이 키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군사력이 돼가지고서 청나라 군대가 바로 국경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이 지역으로 넘어갔었던 조선인들을 막 두들겨 패고 니네 나라 돌아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간도관리사라고 하는 관리를 아예 이 지역에다 파견을 해요. 이범용 선생을 이때 당시에 여기다 파견합니다. 파견한 다음에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이 지역은 대한제국의 영토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리고서 청나라 관리 전부 다 쫓아버리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만 조선 정부가 일본에게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바로 을사조약이 맺어진 거죠. 자, 을사조약이 맺어졌을 때 일제는 사실은 처음에 조선 편이었었어요. 즉, 일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그 조선을 먹은 일본의 영토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은 이 간도 지역에다가 바로
자기네들의 파출소까지 설치합니다. 그리고선 이 파출소를 설치했었던 간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야심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 지역까지도 진출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도라고 하는 땅 하나 두고서 청나라 정부의 심기를 굳이 건드리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신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많이 이익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느냐? 당시에 이들은 바로 청나라 정부와 나름대로 협상을 벌입니다. 이 간도라고 한 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청나라에게 일종의 딜을 한 거죠. 즉, 이 시대는 바로 산업시대입니다. 산업시대다 보니까 바로 연료라 볼 수 있었던 석탄, 석유는 아직 제대로 활용됐던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기계를 만드는 철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먼 지역의 상품과 원자재 같은 것을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철도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시기였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이 일본은 간도라고 하는 땅을 청나라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에 석탄과 그 다음에 철도를 깔 수 있는 권한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일제는 간도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신해 가지고서 1909년이죠. 우리나라를 대신해 가지고서 청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즉 일본이 이때 당시 을사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 가지고서 지네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냐? 일제는 바로 만두철도 부설권을 따냅니다. 즉 만주 지역에다가 철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거의 X자의 형태로 해가지고서 바로 철도가 부설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철도가 만주 지역을 통해서 중국에 깔려져 있는 철도와 같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 철도를 따라 가지고서 이 일본인들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청나라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 철도를 제대로 못 만든다? 그러면 일본이 깔아줄게. 뭐 이런 것입니다. 대신에 그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한동안 일본에게 줘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나중에 지네들이 영원히 거기를 먹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푸슌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얻어진 많은 이익을 가지고서 바로 일본의 산업혁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청나라는 바로 간도라고 하는 땅을 먹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영토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땅은 실제로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사실상 조선의 영토가 될 수도 있던 곳이었습니다. 경계선으로 명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교권을 박탈당해 가지고서 현재 이제 중국에게 이 땅을 그대로 넘겨주게 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여기가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갔었던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조선 쪽에 연변 자치주 같은 곳이 여기에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다음번에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올 만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청나라에게 넘어갔죠. 그러니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사조약은 불법적인 조약입니까? 합법적인 조약입니까? 국제법상으로 바로 불법적인 조약입니다. 왜 불법적인 조약이냐? 일본 말대로 주권이 고종에게 있다고 한다면 을사조약을 인정하는 문서에다가 고종의 옥새가 거기에 꽝 하고 찍혀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안 찍혔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장이 거기다 찍혀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종 황제, 주권자라 볼 수 있었던 고종 황제도 인정하지 않은 조약을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적으로 맺어진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인들이 이때 당시에 청나라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간도를 넘겨주고 만주 철도와 그 다음에 이제 탄광 채굴권을 얻어갔으니,
만약에 이 조약 자체가, 을사조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선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일제가 청나라와 맺었던 이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쯤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에게 간도라고 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 간도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상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 땅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딴 건 몰라도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북한하고 통일돼야 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나중에 와서 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뒷부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빼놓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7번 바로 일제의 독도 침탈, 삼국시대 박스, 신라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우산국 정복. 자, 이거 이후에 우리의 영토가 바로 이 독도였었고, 조선시대 박스.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안용복. 안정복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정복은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분이셨죠.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대한제국 시기 박스 밑줄 치겠습니다. 고종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킨 후 독도를 관할 밑줄 쫙 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조치가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칙령 41호. 칙령 41호 별표 2개. 중요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왜 불법적이냐? 우리나라가 이미 옛날에 그 독도란 땅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선포를 먼저 했다라고 딱 선언해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때 당시에 독도를 뺏어버렸으니까 이것은 바로 원래 그 땅을 갖고 있었던 나라의 의지에 반한 것이니까 불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 간도 별표 2개. 고구려와 발해가 활약했던 땅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숙종 때 바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확장 지었었던 비석 빈칸 적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 자, 밑줄 치겠습니다. 이것을 세워 경계를 명확히 한 밑줄 쫙. 다음 줄에 간도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백두산 정계비에 빈칸 적겠습니다. 토문강에 대한 해석, 이것을 두고서 영토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해석까지 밑줄. 다음 줄에 자, 대한제국 별표 하나 칩니다. 대한제국에는 간도관리사, 관리까지 파견했었어요.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여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킵니다. 했었지만 자, 역시 별표 2개. 간도협약. 일제가 간도협약을 체결해서 일제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만주철도 부설권.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를 세워줄 수 있는 권한이란 뜻이겠죠. 동그라미 2번 탄광채굴권. 이것을 일제가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박스 치고 밑줄 치겠습니다. 간도 확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